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잠시 후 여론조사 추이와 함께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는 등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경제 분야 핵심 내용 짚어드립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의 낙상 사고로 청년 간담회와 소방관들과의 만남 등 예정됐던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앞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잠시 뒤 서울 4.19 민주묘지를 찾아 4.19 혁명 기념탑에 참배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에 대해 집권하면 추경 예산으로 실천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혔습니다. 해당 유해 물질은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 립밤 등 기초 화장품군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교통신호등과 통신이 끊기고 시청과 은행, 병원 등에서도 업무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어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 취약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이에 앞서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합니다. 여야는 또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 1시 반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이 후보가 간호하며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낙상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이 후보는 가상 자산을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들과의 만남, 전국 여성대회 참석 일정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합니다. 참배 후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가 불참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윤 후보는 여성정책 공약을 내세워 여성 표심에 호소하고 신평 변호사 출판 기념회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약을 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은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할 땐 언제고 집권 100일 만에 어떻게 50조 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반박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후보 총력 지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해 당장 올해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집권하면 추경 예산으로 윤 후보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겠다고 엄호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라디오 출연에서 콘셉트가 있는 선대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메머드급 선대위와는 다른 실무형 선대위 구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후보도 통합형 선대위 구성 방안을 당과 협의하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온도차를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법무부 예산이 25% 감액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박탈의 연장선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관련 질의로 공방이 오갔는데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익이 많이 돌아간 건 전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한 탓이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전 정권 문제였다면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만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맞은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가상대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상대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홍준표 의원에게 저승에서 보고 있기 답답해서 와봤다며 속이 쓰리냐고 질문하고 홍 의원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답변에는 전력을 쏟아내니 오히려 평안해졌지만 받아본 적 없는 젊은이들의 지지에 책임감을 느꼈고 패배해서 미안하다며 이런 보수를 맡아야 하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상대화 영상은 경선에서 진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지지자가 만든 헌정 영상이라고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 홈카콜라 측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청년 세대에 버림받은 후보들의 청년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한데 모아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베팅하자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50조 원을 외치는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며 청년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 국가 부채를 갚아 청년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주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내일 공수처에 다시 소환됩니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1시간 반 만인 정오쯤에 모두 복구가 됐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이고 시청과 학교 그리고 도로의 신호등까지 전기가 끊기면서 한때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 여주시 한글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여주시청,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시장 입구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 신호등에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곳 여주시 일대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이 복구가 된 겁니다. 정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인데요. 여주시 내 5만 3천 세대에서 한꺼번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신호등을 비롯해서 가정집, 사무실 등 모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청과 은행, 병원 등에서도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이 상당수가 꺼지면서 사고 우려가 컸는데요.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방당국에도 1시간 만에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11건이 접수돼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에 있는 전력 설비 고장이 정전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구를 위해서 우선 문제 있는 설비를 교체하느라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한전은 일단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조사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시 한글시장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수입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앞서 어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참모의 지시사항이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직접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나친 불안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첨단 기술 영역 전략 물자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도 수입선을 늘리고 기술 자립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우리나라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어진 유럽 순방 이후에 문 대통령 처음 주재한 회의이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정확히 정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며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부터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다시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에서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물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다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 회복에서도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에서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며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고 자부심도 국민이 가져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 탓에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출 한국의 1등 공신 품목의 하나인 자동차. 요즘 인기 차종을 구매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는 요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체와 램프 등의 관련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 덩어리인 마그네슘 인곳이 사용되는데 100% 중국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입량은 지난 2010년 약 940만 kg에서 2017년 1,439만 kg, 올해 9월까지 1,070만 kg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 수입액도 늘고 수입 비중도 계속 100%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그네슘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공급 리스크는 마그네슘뿐만 아닙니다.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산화 텅스텐은 의존도가 지난해 98%, 올해 9월 현재 94.7%나 됩니다. 또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하는 데 활용되는 네오듐은 영구자석은 지난해 88%, 올해 9월 현재 86%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9월 현재 83.5%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체 수입 품목 약 13,000여 개 중 중국 등의 특정국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 3분의 1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는 두 자릿수로 여전히 많고 또 위중증 환자도 425명으로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도 2,000명 아래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15명입니다. 전날보다 43명 줄면서 이틀 연속 1,700명대이자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연속 2,000명을 넘겼는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1,600명대, 지난주 화요일 1,5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인 내일부터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 지난주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헬로윈데이 등의 영향이 이번 주 중후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면서 현재 425명입니다.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27일 427명 이후 74일 만에 최다입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였던 지난 8월 25일 434명에도 근접한 수치인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게 취약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역시 18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698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59명, 경기가 524명, 인천 110명 등 수도권이 1,293명으로 국내 발생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76명, 충남 60명, 경북 48명, 부산 46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가 11만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1%, 접종 완료가 76.9%입니다. 지금까지 4위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백신 접종에 가장 먼저 시작된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겨서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60대 이상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죠? 네, 이곳 요양병원은 건물 고층에 있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입구에 체온 측정 등을 비치해 방역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입니다. 종사자 1명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어제 기준 모두 53명이 감염됐는데요. 하루 새에 확진자가 추가로 5명 더 늘어 전체 확진자는 58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환자는 39명, 종사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환자 27명, 종사자 12명은 접종 완료 뒤 2주가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2일 병원 종사자가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9명에 달합니다. 환자가 48명, 종사자가 11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선 사망자도 2명 나온 상황입니다. 서울 요양병원에서도 성북구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환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지금까지 34명이 감염됐는데 역시 돌파 감염이 의심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환자, 종사자 50만 명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돌파 감염이 속출하면서 접종 완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시점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시설별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요양병원 외에도 접종 6개월이 지난 다른 위험군으로도 추가 접종이 확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추가 접종 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50대와 18살에서 49살 사이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건데요.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사회 필수 인력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진행됩니다. 또 같은 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나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접종에 앞서 시행 지침을 안내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백신 필요 물량을 공급해 자체 접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립밤이나 선크림, 파우더 등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규제할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주로 기초 화장품류에서 발암성 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군을 보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파우더, 파운데이션, 립밤 등 기초 화장품군에 몰려 있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화장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이나 생체에서는 쉽게 분해지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 노출될 경우 체내에 쌓여 간 손상과 호르몬 교란 등 면역계 질환을 일으키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 IARC는 과불화 화합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지난 2009년에는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돼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민간 차원의 연구이고 아직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뒷면 성분 표시에 과부라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플로오르나 플로오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정부 성명을 통해 3년 이내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과부라 화합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내년 말까지 과부라 화합물을 포함한 특정 성분을 규제하도록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민간기관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 금지와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정 간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에 그 코인 하는 분들 보니까 코인 시장 뜨겁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기존엔 또 2030, MZ 세대들이 주로 코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최근 같은 경우에 좀 보면 40대 이후에 또 큰 돈 가지고 예. 뭐 억 단위의 큰 돈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을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이죠. 비트코인, 그렇죠. 또 알트코인에서 선두주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8,000달러를 또 넘어섰고요. 이더리움도 4,800달러를 넘어서면서 큰 틀에서 제2의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지만 또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저도 뭐 토론도 많이 했고 경론도 많이 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뭐 논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자자들은 이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메타버스 차원에서 또 한 번의 가치를 좀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오를까요? 글쎄요, 저는 이미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게 채굴을 하잖아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채굴을 하니까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화폐라고 하면 10,000원권 원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이건 전력 채굴이니까 굉장히 비싼 통화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떨어진다 쪽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물가 상승 또 강한 인플레가 나올 경우에는 1차 타격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뭐 이더리움 기타 등등은 채굴 방식이 아니라 POW, 그러니까 뭐 프루프 오브 워크,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분 방식이라고 해서 POS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기존처럼 막 컴퓨터,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코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뭐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또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봐야 된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좀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전망을 굉장히 망설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또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을 세우잖아요. 유일하게 두 후보가 또 아주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유예를 해야 된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여기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취득 원가를 어떻게 정교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의 부분도 있는데요.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논란 끝에 기타 소득으로 일단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분리과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에 넣지 않고 따로 코인에서 얻은 소득만 하게 되는 게 원래 이제 당국의 방침이었었는데, 연간 250만 원을 넘었던 부분 그 수익에 대해서 22% 지방세 포함입니다.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됐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기획재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행과 연결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5개 뭐 가상화폐 자료를 얻어서 취합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화폐를 우리나라만 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미국에서 샀던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넘겨서도 할 수 있고 좀 복잡한 구조여서 정교하게 그 취득 원가를 따질 수가 있느냐는 기술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두 후보가 예. 강력하게 네. 일단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예.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예된다고 보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러면 이건 또 코인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 이 정도를 하는 건 호인이 아니라 왜냐 예. 코인으로 지금 뛰어들겠다는 분들은 그 위험이 큰 만큼 주식보다도 훨씬 큰 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뭐 이런 쪽의 호재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그 획기적인 아예 트렌드를 바꾸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연말 변수도 있습니까? 연말 변수보다는 최근에 좀 뜨는 게 저는 이제 메타버스 변수라고 메타버스 많이 변수.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 현실이 있고요, 유니버스가 또 하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게 가상 세계든 뭐든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메타버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바타를 보내서 아바타도 보내고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가상현실 VR 헤드기어를 쓰고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제 가상 공간으로 가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와 유니버스가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얻었다, 화폐 거래를 얻었다. 그게 가상화폐고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현실에 오면 현실로 또 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는 가상화폐고 그래서 뭐 이더리움과 기타 등등이 또 다시 주목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좀 열풍에는 인플레이션 했지 또 하나가 메타버스가 워낙 뜨니까 예. 결국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완전히 죽는 통화는 아니겠구나라는 또 그런 신뢰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오르고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증시만 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웬만한 이제 투자 카페 게시판에는 바로 예. 이제 이 말로 그냥 거의 도배가 돼 있죠. 왜 예. 우리만? 왜 우리 코스피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뭐 꾸역꾸역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올라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우리 코스피는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완전 파괴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아직도 이제 제조업 수출입니다. 하고 코로나19 국면에 이 제조업 수출이 잘해서 한국 경제를 버텨왔는데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공급망 파괴들을 보면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예. 미국은 테이퍼링은 했지만 본격적 의미에서 긴축, 돈을 걷어들인 금리 인상은 계속 지금 막 천천히 할 거야, 막 계속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랐잖아요. 그만큼 또 물가 인상 압력도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재료와 수급 측면에서 코스피는 못 가고 이제 뉴욕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요. 결국은 이때까지 디커플링 하지만 커플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다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커플링을 원하는데 자칫 미국이 이제 여기서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큰 조정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요즘 좀 많이 국내를 떠나서 이 뉴욕 증시로 가게 되는 서학개미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주변에 이제 뭐 코인하냐 주식하냐 고민하다가 이제 코인한 분들은 요즘 좀 웃고 주식한 분들은 쓴맛을 본 상황인데. 그러나 또 서학개미들은 웃고요. 예. 예. 그럼 뭐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희망은 있는 겁니까 연말에? 글쎄요, 저는 좀 상당 부분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확정적 궤도로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11월에 25일인데요 하게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추가로 현재 물가 상승률도 봐야 되겠지만은요. 이제 11월, 12월도 이 기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1, 2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금리를 먼저 튀어오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예.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서학개미는 웃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서학개미가 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경우에는 네.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또 상승세에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하루기 때문에요. 하루 5%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어는 것 때문에 아마 막 괴로워하지는 않을 건데 예. 어쨌거나 이런 작은 효과, 나비 효과 하나 때문에 큰 하나의 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테슬라는 이겁니다. 이제 미국은
억만장자세라고 해서 예. 미국 부자들은 굳이 주식을 안 팔고도 그 배당 이런 걸로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팔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차익 실현이 안 됐지만 평가 차익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억만장자세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이유, 또 자기 스톡 옵션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 10% 정도를 판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은 그냥 팔면 되지. 예. 팔고 그 현금으로 세금 내면 예. 되는데 굳이 저 이제 옆에 나온 것처럼 트위터에다 저 설문조사를 붙인 네티즌 겁니다. 지금 투표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팔아도 돼요, 말아도 돼요 했더니 이제 네티즌들은 파세요. 그래서 막 찬성. 그러니까 예. 명분이 생겼죠. 예. 근데 보유지분 10%를 일론 머스크가 던지면 이게 전체 시장에서 물량도 한 4, 5%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주식은 역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우려로 거의 5% 가까이 오늘 새벽에 빠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뭐 이 대중을 뭐 예. 진짜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만약에 10% 팔아서 주가 떨어지면 많이 욕 먹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팔려는 게 아니라 설문도 붙였고 예. 팔라고 해서 파는 거다. 네, 이거군요. 하고 예. 저런 억만장자세 같은 세금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가요. 네. 예.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봤고, 요즘에 좀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네. 예금은 넣어봤자 예금 금리는 오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게 대출 금리 왜 이렇게 많이 뛰는 겁니까? 좀 과도합니다. 핵심적으로 일단 기준금리는 연 0.75%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금리, 시중금리는 이미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고채 뭐 튀어오르는 거 보면 무섭도록 오르는 것도 맞고요. 은행들도 어디선가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뭐 금융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금리가 오른 것은 맞는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가령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이게 8월 겁니다. 8월 대비 지금이 거의 오른 부분, 또 주택담보대출 고정과 지금 변동이 함께 나오는데요. 맨 오른쪽이 주택담보대출 고정은 지금 5짜리가 보입니다. 즉 예. 상단이 5.4%.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간 고정으로 받을 예. 수가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5년간 리스크를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원래 정설은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받아라가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받으러 가시면 고정금리를 이렇게 높여 가상금리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변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지금 신용대출도 그렇고 또 전세대출도 거의 3.5%가 넘어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큰 틀에서 지금 과도하게 이 시장금리 대비 너무 가상금리를 많이 붙이고 또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좀 마진을, 이익을 굉장히 좀 많이 취하는 거에 대한 이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대출 총량제 아닙니까? 예.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막아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비싼 금리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면 어쨌든 이익을 대출 금리를 높여서라도 마진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는 있겠으나, 그럼 예금 금리도 높여줘야지 그렇죠. 맞는 거 아닌가요? 예. 하고 예. 지금 대비는 예. 뭐 시중금리, 뭐 국교채라든가 금융채 금리 대비해서도 좀 과도한 측면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영끌 B2로 이제 투자를 했었던 2030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이번에 11월 25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그런 사인을 주면, 또 예. 사인을 안 주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11월, 12월에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면 거의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같은 구조,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더 튀어오르겠고, 그럼 금융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출 금리를 또 올리게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영끌 투자들, 2030들의 또 젊은 세대들의 이런 분들 또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향후 좀 뭐 투자,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빚 관리, 이 부채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 운영할까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계부채 대책 여러 번 나왔는데 대출 금리 올려도 또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일단은 예. 확 줄일 수가 없어서 뭐 6%까지는 했고, 내년은 이제 4%대, 그러니까 증가율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연초부터 줄인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이 총량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수요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풍선 효과로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근데 이건 또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당국이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내 금리 인상에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은 건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자 부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금리가 워낙 또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상황이고요. 자영업자 부채가 840조고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둘의 교집합들이 거의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채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대부분 이제 얘기 하소연하는 게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뭐 코인이냐 주식이냐 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글쎄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지금 국면에서 권한다면 예. 신규 투자나 뭐 뛰어들기보다는 저는 부채 부분, 빚. 뭐 빚이 없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이제 빚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단 좀 방어적인 투자, 방어적인 투자. 현금 확보들 예. 이런 쪽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코인도 매일 오르고 미국 주식도 매일 오르는데 뭘 뭐 현금 확보고 방어적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이미 인상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큰 틀에서의 이 자산 가격의 조정은 늘 다가왔습니다. 시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그 짧은 구간을 먹으려고 막 지금 막 리스크를 쥐고 심지어 본인이 빚이 많은데도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든다는 것은 조금 위헌한 접근법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저는 현금 확보, 먼저 빚이 있다면 좀 급하게 처리할 채무에 대한 그 솔루션들을 먼저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에 뭔가 좀 오른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대본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65명,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471개입니다. 11월 1주 위중증 환자 수는 60대 이상에서 289명, 40대에서 50대가 58명, 30대 이하가 18명이었습니다. 11월 1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122명, 40대, 50대가 4명이었습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452명 중 백신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는 71.9%, 완전 접종자는 28.1%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2,134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24.3%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687명으로 전주 대비 25.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447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19.4%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5, 2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일평균 20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7.8% 감소하였습니다. 연령군별로 보면 특히 19세 이하 6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령기 연령군에서는 13세에서 17세 연령군이 특히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총 49건으로 교육시설이 16건,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이 13건, 사업장이 10건, 다중이용시설 5건, 종교시설 3건, 가족 및 지인 모임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12.3%로 전주 대비해서는 감소세지만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100%입니다. 모두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 따라서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0대 학령층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신규 집단 감염 사례 166건 중 교육시설이 47건을 차지하는 등 집단 감염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학교, PC방, 노래방, 코인 노래방 등이며 마스크 미착용자 그리고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 미흡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기본 접종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치명률과 증증화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령층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과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이 집단 사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이후 예방접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이런 쪽에 비교적 감염에 좀 취약한 편인데 집단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요양병원 그리고 시설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는 총 101건 2,535명으로 건당 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외부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분이 감염된 후에 시설 내 유입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그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이런 그 조기 인지 미흡으로 인해서 검사가 지연되고 백신 완자 접종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는 감소되는 것 그리고 밀폐 밀집된 환경과 방역 수칙의 그 준수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내에서는 그 충분한 환기를 포함해서 방역 수칙의 준수가 보다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2주 연속 증가하였고 특히 유럽에서의 증가세가 보다 뚜렷합니다. 10월 25일에서 10월 31일 1주간 세계 신규 환자는 WHO의 발표 기준으로 302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은 7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며 전 세계 신규 발생의 5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독일에서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경우에 전주 대비해서 발생과 사망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역대 최고 발생과 사망을 기록했고 일본에서도 전주 대비해서 발생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상으로의 전환이 시작됐지만 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방역당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수칙의 준수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경계는 끝까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의 효능이 발표되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제 하나로는 유행을 통제할 수 없고 또한 감염되신 분들이 비교적 초기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제를 써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중요성은 전혀 낮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과 중증화의 예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을 위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방대본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최근 5주간의 사망자 가운데 백신 불완전 접종자가 71.9%를 기록했다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 현재 19세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연령권에서 발생률이 높은 추세인데요. 신규 집단 발생의 교육시설과 또 사업장인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또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IT와 부동산,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슈퍼카와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유언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여행사는 1,300개 넘게 줄어든 반면 야영장은 4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9월 말 현재 여행사 수는 2만 1,231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 말보다 1,378개, 6.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야영장 수는 2,357개에서 2,804개로 19% 증가했습니다. 여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해져 줄어들었지만 야영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119를 찾게 되죠.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인데요. 화재나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나 구조 외에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바로 화재 원인 규명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광역화재조사팀을 만나봤습니다. 한밤중 발생한 주택 화재, 1차 진압을 마치자 곧바로 화재조사팀이 투입됩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현장 조사. 불이 난 원인을 찾기 위해 잿더미가 된 현장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중요 단서는 감식실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거칩니다. 이 상태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비파괴 분석을 한 후에 얘를 분해해서 감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김치냉장고 결함을 밝혀내면서 피해 주민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주민 과실 때문이 아니라 제조물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례는 강원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팀이 본격 운영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건.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제품 생산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 규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또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참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도 조사팀은 빛을 발합니다. 2019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화재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각 소방서 단위로 화재조사팀을 운영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화재조사팀을 운영해 인원을 충원하고 조사관 업무를 전문화한 덕분이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합동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식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광역 화재조사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그을음 가득한 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에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도 고심 끝에 민감한 정보를 빼고 마감 날짜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동차용 칩 부족 문제로 불거진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 등 업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라며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더 확대됐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예시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고객사 정보 등 기밀 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개 자료와 기밀 자료를 구분해서 상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고심 끝에 마감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력이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미 빈국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이 4연임에 성공해서 2027년까지 20년 연속 집권하게 됐습니다. 오르테가 정권의 노골적인 야권 탄압을 비판해온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선거 결과를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4연임이자 통산 5선고지에 올랐습니다. 1979년 좌익 게릴라를 이끌고 친미 독재 정권을 축출한 뒤 1985년부터 90년까지 집권했고 2007년 재집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65%, 득표율 76%를 확보하며 2027년까지 20년 연속 집권하게 됐습니다. Festejamos la libertad de nuestra patria, festejamos la soberanía nacional, festejamos el apoyo a nuestro presidente. 대선에 앞서 오르테가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7명을 체포했고 미스 니카라과 출신 부통령 후보가 주목을 받으며 오르테가의 부인인 무리오 부통령 후보를 위협하자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경쟁자 5명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무늬만 야당 후보여서 오르테가가 사실상 단독 출마한 셈이었습니다. Realmente no fueron verdaderas porque digamos que los candidatos que las personas respaldaban poco a poco fueron encarcelados. Entonces no había como que candidatos que la gente confiara.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외교, 동맹과의 공동행동, 제재, 비자 제한을 계속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27개 회원국 명의의 성명에서 독재 정권으로의 전환이라며 추가 조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2018년 이후 정권 탄압을 피해 10만여 명이 고국을 떠났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결과가 니카라과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며 오르테가 정권을 두둔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총선 불복 시위에 이어 총리 암살 시도까지 이라크 전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이 총리 암살 시도의 배후로 의심되는 가운데 수도 바그다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 경비대가 배치됐습니다. 완전 무장군인은 물론 탱크까지 깔렸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새벽에 있었던 총리 공관에 대한 무장 드론 공격 여파입니다. لكن هناك من يحاول أن يعبث بأمن العراق. هناك من يحاول يعبث بمستقبل العراق. هم يريدون دولة عصابات ودولة فلتان أمني ونحن نبحث عن دولة. 로이터 통신 등은 이라크 보안 관계자를 인용해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을 배후로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핵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다른 분파가 공동으로 암살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특히 총리 암살 시도에 이용된 무장 무인기는 이란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나선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란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مسیر ثبات عراق از همین مسیر همکاری‌ها میگذره و حکومت قانون. لذا باید اجازه بدیم فضای مناسب برای نهادهای ذی‌ربط عراقی امنیتی و قضایی ایجاد بشه که اونها بتونن در خصوص این واقعه بررسی‌های دقیق‌تر خودشون رو داشته باشن.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친이란 정파인 파타 동맹은 참패했습니다. 앞선 의회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48석이었지만 14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친이란 정파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그린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시위대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지만 평산 우라늄 공장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의 토대로 남아 옐로 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에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평산 공장의 해체가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도 때이른 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가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도 서울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는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날씨도 계속해서 추워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해서 내륙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대전이 5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는 12도 선에 머무는 등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으로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잇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인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정당인 두 분과 대선 전국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